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6개월 전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었어요. 동서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꽤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시댁 집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대우를 해줬었고 법에 관련된 문제들은 쉽게 해결해 줬었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동서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지인분들의 상담도 자주 해줬어야 했지만 그런 것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본인이 겪은 일처럼 진지하게 해결해 줬었죠. 그런 동서를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동서도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잘 나가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항상 뒤따라오고 있었죠. 변호사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일종의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동서와 시동생의 마찰이 자주 일어났었고 여러 가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 몇 개가 있었어요. 대기업 연구개발팀에서 일을 하는 시동생도 동서 집안의 대우를 받곤 있었지만 동서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길을 못 펴고 지내는 것 같아 보였었죠. 결국 시댁에 모임이 있었을 때 시동생이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동서를 난감하게 만들었었고 좋았던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둘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분야에 서로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너는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재수 씨한테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한마디의 말실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지 몰라?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러는 너는 모든 생활에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여자 직원들한테 한 번도 웃어준 적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 형, 이건 그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거라고. 이 사람이 보내는 시선은 남들과 온전히 직업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의심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의 행동하는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는지 형은 모르고 있잖아.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변호사야. 그리고 당신이랑 결혼한 아내라고. 그런데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가벼운 여자로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당신이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남들한테 웃음이나 판다고 몰아가는 게 맞는 거냐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과 결혼했는지 알아? 서로에 대한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줘야지. 그럼 상담 온 의뢰인분께 정색하고 인상 쓰면서 상담을 해줘야 한다는 거야?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아냐고. 나는 내일보다 항상 다른 사람 일 처리하기 바빠. 항상 힘들고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남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가벼운 여자라고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있는데 우리 관계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나는 당신이랑 오래 살지 못해. 아주버님이 방금 하신 말대로 당신은 내가 일하는 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들어오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 회사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당신이야말로 나 몰래 다른 여자들한테 웃음 주면서 바람 피우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 계속 의심만 하면 결국 우리의 관계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다고.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의심할 거야? 시동생은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었는데 시동생은 뭐가 문제인지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어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서로의 관계에 대해 좋게 풀어주려 했지만 이미 시동생과 동서가 각자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와서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라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살면서 남편한테 가벼운 여자로 비칠 줄 몰랐다며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당황한 가족들 모두 동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바람 피우다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고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모가 시동생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분명 얘기했을 텐데 둘이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경 써주고 있는지 몰라? 너 그거 병이다. 의처증 같은 거라고. 아무래도 작은 며느리가 너보다 훨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경이 쓰이니까 네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며느리가 우월해 보이니까 남자들이 꼬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너도 지금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서 직급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자기 마누라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 같아도 결혼 생활 때려치우고 싶겠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전부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좀 더 노력하면 제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언제나 한결같은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불안한가 봐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쓸 테니 그만 뭐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화내셔봤자 오히려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내일도 많은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쉴 시간이 없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갈 거야? 아니면 더 있다가 올 거야? 남자 의뢰인이 한두 명도 아닐 텐데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없겠지.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기력을 보충해서 다음날 또 남자들과 쉬지 않고 상담하지 않겠소? 시동생의 마지막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동서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 표정이 변했지만 시동생은 계속해서 동서에게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댁에서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희는 시동생에게 분노의 화살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도련님, 방금 했던 말은 옆에 있던 저도 상처를 받을 만큼 큰 실수를 한 거라고요.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해요? 당장 가서 동서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저는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뿐인데요. 형수가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이 앞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있긴 한 거야.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네가 그런 증거물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만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만약 정말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나는 뭐 너한테 큰 소리 치고 싶은 줄 알아? 믿고 싶지는 않지만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나까지 불안해진다. 너 정말 의처증 아니야? 의심병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봤을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직업이 뭔지 잊었어? 변호사야.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조심하며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증거는 없지만 느낌상 확실하다고. 제가 봐도 시동생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보였어요. 확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았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동생의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가족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동서가 바람 피우고 있는 현장을 잡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동서 내외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시동생이 동서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밖에 없었고, 저희 가족은 시동생과 반대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만큼 가족들한테 잘했고, 6개월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다는 걸 더욱더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에서 소란이 일어난 이후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제 눈에 포착이 되고 말았죠.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저희 부부는 점심시간 때 정신없이 손님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도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왔는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과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저희 식당과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가끔 저희 식당에서 백반을 시켜 먹을 때가 있었어요. 배달도 되기 때문에 동서 사무실에도 몇 번 배달 간 적은 있었죠. 남편은 주방에서 전적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 반면 저는 카운터나 배달 일을 주로 하는데요.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저는 주로 식당 주위 동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달 일을 주로 합니다. 동서가 반대편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없이 홀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남편한테 음식을 전달받아 스쿠터에 실은 뒤 출발하려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데 동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식당을 다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더라고요. 워낙 시간이 없던 저는 배달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동서와 아는 척도 못하고 출발을 했는데 외제차 한 대가 동서 앞에 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쳐 지나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이 말한 대로 동서가 외간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인 건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 저는 배달을 하고 돌아와서도 동서가 외제차에 올라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시동생이 한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이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라 동서가 바람이 아닌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점심시간 때 배달을 하러 나가다가 동서를 봤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거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제가 모르는 외제차에 올라타면 무조건 바람이냐고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는 문제를 더 키우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무언가가 잡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시동생에게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며 남편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과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정말 동서가 만에 하나 바람이라도 피고 있다면 그건 집안에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였죠.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동서가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오래간만에 저희 식당에 직원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동서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주문한 백반을 내어주었고 점심 식사를 마친 동서는 저에게 가끔 혼자서 배달을 시켜 먹어도 되냐는 말을 꺼내길래 흔쾌히 받아 주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간 동서와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건물로 들어가려는 동서가 또다시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던 도중에 며칠 전에 봤던 외제차가 동서의 사무실 앞에 멈춰섰고 동서는 자연스럽게 그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식당 일이 거의 한가해진 저는 잠깐 외출을 하겠다고 남편한테 말한 뒤 헬멧을 쓰고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어요. 이미 출발한 외제차를 따라가기 위해 바짝 뒤쫓기 시작했고 신호가 걸리게 되면서 저는 외제차 옆에 바짝 붙을 수 있었습니다. 짙게 썬팅이 되어 있던 차라 창문을 내리지 못한다면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창문을 내려준다면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었겠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던 도중에 다시 한번 신호가 걸렸고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남자였고 그 옆에는 동서가 앉아 있었는데 서로 손깍지를 낀 채 얼굴을 마주보며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자 외제차는 출발을 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따라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동서가 탄 외제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받았던 충격은 저에게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어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얘기했던 동서가 저희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식당에 돌아와서 넋이 나간 얼굴로 들어서자 저를 본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두 눈으로 목격했던 걸 차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 동서가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발뺌을 하면 제가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한테는 일이 좀 힘들어서 기운이 빠진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며 제대로 된 증거물을 확보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고 직원들이 저희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서는 보이지 않길래 물어보니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며 나중에 따로 먹겠다는 말에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남편한테 백반 하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건네준 백반을 들고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동서의 이름을 부르려 하는데 깔깔거리며 웃는 목소리가 동서 상담실에서 밖에까지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으려는 찰나 상담실 문이 열렸고 눈앞에 동서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동서는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저에게 연락도 없이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게 직원들만 밥 먹으러 왔는데 동서는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길래 배가 고플까봐 백반 하나 준비해서 왔지. 점심시간도 걸을 만큼 많이 바쁜 거야? 여기가 지금 형님 안방이에요? 이곳은 제가 일을 하는 곳이라고요. 한창 바쁠 시간에 사무실에서 청국장 냄새 풍기면 상담하러 오시는 의뢰인분들께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형님이 가지고 오신 6,000원짜리 청국장 제 입에 들어가면 입에서 냄새 풍길 테고 그럼 의뢰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또 찾아오고 싶겠냐고요. 지금 한창 상담 중이었는데 이렇게 업무 방해를 하시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의뢰인 보는 앞에서 체면구기게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기에 10,000원 드릴 테니까 당장 나가세요. 제가 경고하는데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사무실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그땐 제가 잘 아는 법대로 일 처리할 테니까 가족들끼리 괜히 얼굴 붉힐 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음식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국장이라고요. 동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건네받은 청국장을 화장실 변기통에 전부 부어버린 뒤 물을 내려 버렸어요. 그리곤 빈 그릇을 다시 건네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동서의 태도에 저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상담실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이 더 궁금했었어요. 확실히 저에게 들키지 말아야 될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면서 상담실 안을 확인해 봐야만 했죠. 저를 보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동서를 대응하면서 변기에 청국장을 부어버린 거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동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와서 당황했는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삿대질을 하며 밀어붙였고 상담실 안에 계신 의뢰인분께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는 순간 동서가 악착같이 막아서며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동서의 힘에 밀려버린 저는 결국 넘어져서 이성을 잃어버려 상담실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려는데 그 타이밍에 동서의 직원분들이 들어오면서 저를 말리게 되었고 끝내 상담실 안에 있던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서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조건 밝혀내서 확실한 증거물들을 확보해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참을 만큼 참았던 저는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동서의 모든 걸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지 며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동서는 단 한 번도 저희 식당에 와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제 화를 더 크게 키우고 있었죠. 그리고 기다리던 증거물들이 하나둘 도착하게 되자 저는 가족들 모두를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시동생과 동서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았는지
서로 얼굴조차 마주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동서의 실체를 밝히는 것밖엔 없었죠. 다 모이셨으니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련님이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해서 뒤쫓아 가봤는데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어떤 남자가 동서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목격했던 장면이고 제 눈에 들어왔던 현장을 증거물로 남겨두지 못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동서 사무실에 누군가 상담을 왔다고 하길래 남편한테 백반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사무실로 올라갔었죠. 분명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 사무실로 들어간 거지만 저를 본 동서가 악착같이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고 직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상담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는 지인들까지 총동원해서 동서의 뒤를 밟았어요.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 왠 줄 알아? 항상 흔히 마주하는 사람들이 동서의 뒤를 조사하고 있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여기 제가 받은 증거물들이에요. 저처럼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동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두 팔 걷고 도와주셨죠. 동서의 모든 일상들이 전부 여기에 담겨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서가 저를 밀치는 순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배달원 분들을 동원해 동서의 뒤를 밟아주길 부탁했어요. 제가 배달하는 스쿠터는 동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뒷조사한다는 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배달원 분들은 동서가 모르는 상황이라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두 개의 증거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몇십 개나 되는 증거물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모든 걸 밝혀내기란 쉽지 않았겠지만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동서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고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 걸 뒤늦게 파악한 동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증거물 중에 제일 결정적인 영상을 재생시키자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동서는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저도 몇 번이나 확인해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만큼 동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시동생의 직감대로 동서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상담실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의 친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의 친아빠도 함께하고 있었죠. 시동생과 결혼을 하기 전에 생긴 아이였고 한참 지난 일에다가 헤어지기까지 했었는데 동서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에 친아빠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사무실을 찾아온 거였죠. 지금의 가정을 무너뜨리겠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깔깔거린 사람은 그 남자와 새로운 살림을 차렸던 여자도 상담실에 있던 거였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들은 경악을 했고 그렇게 가족들 몰래 계속해서 돈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그 남자와 손을 잡았던 이유,
그리고 서로 주고받았던 시선은 그 남자가 가정을 깨버리겠다는 말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있었던 거였죠. 변호사인 동서가 모든 일들을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시동생과 새롭게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모든 사실이 저에게서 밝혀지고 말았던 거였죠. 동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였고 친부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며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고 했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동서의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동생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고 동서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사무실에서 저에게 난리를 쳤던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게 너무 당황스러웠고 저를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며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시동생은 서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부분에 대해 고통을 받게 된 시동생은 동서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결혼을 하면서 지출된 모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뒤에서 모든 걸 바로 잡으려 했지만 과거에 자신이 잘못 선택한 인생을 지우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벌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혼한 뒤 알게 된 또 다른 문제점은 동서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시동생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동서는 시동생의 아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남자한테 아이를 떠맡기고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계획한 것도 화가 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식이라면 정말 생각 없는 여자인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봐야 친자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라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시동생이 전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냐고 솔직하게 물어보자 충격적이게도 없었다는 말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기죄 등 변호사를 통해 해결을 하긴 했지만 10달의 시간 동안 받는 정신적 고통과 태어날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라면 그것 또한 정말 큰 문제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만약 친자라면 아이만 데려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아이는 동서가 키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서는 다시 시동생과 재결합하길 원하는 눈치인데 시동생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예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겪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순탄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번에 정말 서운한 일과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시모의 행동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차이고 8살 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조용한 집안이었죠. 때 되면 서로 모여서 얼굴 보며 웃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시동생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저희를 모두 모았습니다. 거실에 모여 시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가족 모두 놀라고 말았죠. 평생 혼자 살겠다던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랐던 이유는 저도 10년간 시동생을 봐왔지만 여자에 대해 1도 관심이 없을 만큼 자기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왔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남을 신경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성격이었죠. 제가 봤을 때도 시동생은 여자에 대한 생각보다 자신의 일에 더 취해 있었는데 여자와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아니고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얼굴 표정은 진지했고 저희 모두는 그런 진지함에 모두 당황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조만간 인사시키려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끝으로 비상사태로 만들어 버렸죠. 시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셨고 시동생은 그 여자의 직업이 내과 의사라는 말을 하자마자 세상 처음 본 눈빛으로 시동생에게 다시 되물으실 정도로 엄청난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시댁 집안에 의사가 들어온다는 게 집안의 경사라고 얼굴도 안 보고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시면서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는 벌써 며느리로 받아들인 상태셨네요. 시동생은 결혼하고 싶다던 그 여자가 워낙 일이 바빠서 말일쯤에나 시간이 날 것 같다고 그때까지 준비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끝으로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 또한 예비동서가 될 사람이 시댁에 들어올 때까지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말았네요. 시댁과 저희 집이 걸어서 15분 정도인데 시모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주부인 저는 시모가 부를 때 시댁에서 일손을 도우며 살아왔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주부 생활을 하게 된 저는 시모와 항상 웃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었어요. 이런 삶이 싫지도 않았고 시모와 큰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을 때부터 제 삶은 급격하게 변했고 시모의 처음 보는 모습들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는 순간 시모는 제 인사를 받지도 않으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시모를 바라봤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손가락질을 하셨네요. 말일에 온다고 했으니까 1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번 결혼 꼭 성사시켜야 한다.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생긴 것도 대단한데 내과 의사라는 직업까지 가졌으니 더 필요한 게 있겠니? 신발장에 있는 신발 전부 다 꺼내서 안 신는 건 버려버리고 현관부터 청소 시작하도록 하자. 며칠 동안 대청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번이 내 아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저 혼자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하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신발이 신는 건지 저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새로 사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쓰레기 봉투 있으니까 전부 다 꺼내서 죄다 버려라.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나면 별로 안 좋잖아. 괜히 버렸다가 아버님께서 찾으시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당연하지. 너는 내과 의사 며느리 얻는 게 쉬운 줄 아니? 굴러 들어온 기회를 걷어찰 필요는 없잖아. 군소리 말고 빨리 정리해라. 할 일이 산더미야. 시모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였고 시모도 정신없이 집안 청소를 하셨네요. 여기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전부 다 버리고 깔끔하게 청소한 다음
집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시모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키셨어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집안 청소는 전혀 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저를 이렇게까지 대해주시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내과 의사 예비 며느리 온다고 동네에 소문이라도 내시려는 듯 시끄럽게 집안 전체를 몇 번이나 뒤집어 엎으셨네요. 아침도 안 먹고 일을 시작해서 점심이 되어서야 겨우 숨 좀 돌리자 시모는 제가 고생하는 걸 아셨는지 밥 먹자며 주방으로 부르셨고 저는 그새 기분이 풀려서 주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일을 시키려면 그래도 든든하게 먹어야 하는데 시모가 저에게 건네주신 건 맨밥에 물을 말아 툭 던져주셨고 김치 하나 꺼내주지 않으셨네요. 야야, 일단 불만 가지지 말고 빨리 입에 털어놓고 거실로 나와라. 설마 이런 걸로 서운해하는 건 아니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음식할 시간이 어디 있니? 대충 배만 채우고 밖에 창고도 정리해야 되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라. 음식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내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 그럼 빨리 입에 털고 나와라.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말일날 온다고 했는데 아직 15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찬밥에 물 말아주시는 게 어딨어요. 야야, 그거라도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 혹시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해서 신경 쓰이는 거니? 얘가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오늘따라 되게 예민하네. 시모는 말끝마다 야야라고 하시며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제 앞에 놓여있던 찬밥에 물을 마른 그릇을 치우려 하시길래 너무 허기가 져서 결국 입에 털어넣고 말았네요.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 건지 저를 대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서운하게 다가왔고 제 기분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제대로 먹은 게 없으니 허기는 금방 왔고 시모는 몸이 느려지는 저를 보곤 답답하다며 빨리 움직이라고 더욱더 큰 소리로 재촉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왜 예비동서 온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었고 인내심 테스트를 시험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죠. 그렇게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집안일을 대충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짜증이 확 밀려오면서 결국 서운한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오늘은 대충 마무리된 것 같고 내일까지만 하면 집안일은 끝나니까 오늘처럼 내일 일찍 와야 한다. 그럼 이제 들어가 봐라. 무슨 할 말이 아직 남았니? 어머님, 솔직히 집에서 일을 해주는 가정부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듣는데 저한테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으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좀 그렇네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부리셨으면 밖에서 외식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저녁밥 정도는 차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지금 온몸이 후들거릴 정도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예요. 어머님은 저에게 지시만 하셨지 예비 의사 며느리 받게 생겼다고 여기저기 전화만 하셨지 집안일에는 전혀 손도 안 대셨으면서 저에게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 내일 약속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요. 아까부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더니 그래서 나보고 지금 저녁 준비라도 하라는 거니? 집에 가서 외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충 융통성 있게 대처하면 되는 거지. 뭘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리고 집안일이 우선이니까 내일 약속은 취소하고 아침 일찍 서둘러 와야 한다. 시애미 말 무시하지 말고, 알겠지? 시모는 제가 서운해하는 걸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으셨고 모든 걸 시모의 생각대로 움직이게만 하시려는 모습이
저를 더 반감심을 품게 만들어 버렸네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음날 오기는 힘들 것 같다며 저에게 화를 내시는 시모를 보며 등을 돌렸습니다. 10년간 며느리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불만을 얘기한 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시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온 저는 그날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 기절한 듯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아침상 차려준 뒤 지인과의 약속 준비를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시모의 전화에 핸드폰은 쉬지 않고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명 전날에 확실하게 얘기했고 안 좋은 감정으로 시댁 일을 돕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 할 일 하면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댁과 저희 집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5분 거리라 시모가 직접 찾아오셔서 현관문을 두드리셨어요. 제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자 시모는 예상하셨는지 알아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시곤 들어오셨네요. 이미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흥분 상태셨고 왜 전화를 받지 않냐며 화를 내시길래 전날에 말씀드리지 않았냐면서 묵묵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일정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니? 빨리 약속 취소하고 대청소하러 가자. 왜 어머님 의견만 내세우시는 거예요? 저도 일정이 있고 중요한 약속인데 억지 부리셔봤자 소용없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어제 좋지 않은 기분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왜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대우 받으려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일해주실 수 있는 사람을 시키세요. 그게 모든 부면에서 훨씬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가야 되니까 어머님도 이제 저희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시모는 저를 묵묵히 쳐다보셨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지인과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괜히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일단 피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모는 그날 일정은 잘 끝내고 왔냐며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시면서 저와 시모와의 관계에 금이 가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의사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거에 흥분한 나머지 시모의 생각만 내세운 게 화를 키운 것 같아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면서 다음날 시댁으로 와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자며 최대한 침착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도 참 멍청했던 게 시모가 전화하셔서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저를 부려먹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걸 그때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10년간 시모와 크게 문제될 만한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로 이해하고 잘 넘어갈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시모의 부름에 시댁에 들어갔을 때 제가 멍청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전날에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살살 굴리면서 거실로 안내했고 외부인이 들어와 집안을 뒤집고 청소하는 건 찝찝해서 못하겠다며 제가 직접 모든 걸 전부 다 해주길 바라셨어요. 할 말이 없어진 저는 눈앞에 펼쳐진 온갖 잡동사니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 손에 걸레 하나를 쥐어주셨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장식품인 잡동사니들을 전부 다 닦아주길 바라셨네요.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자 시모는 점심에 맛있는 걸 준비해 주겠다며 첫날과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접근하셨고 도움받을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불쌍하게 쳐다보시는데 시댁에 발을 들인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난감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시모가 시키는 걸 다시 묵묵히 해줄 수밖에 없었네요. 결국 저는 땀 흘리며 시모가 시키는 일들을 처리해 나가자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고 시모는 맛있는 걸 해주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 처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시모가 주방으로 부르셔서 그제서야 허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주방으로 걸어갈수록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주방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시모는 밝게 웃으면서 저를 보시더니 찬밥과 김치를 내어주시면서 이 정도면 만족하냐고 대단한 걸 준비해 주신 것 마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셨네요. 그날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밀려와서 시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았고 당분간 시댁에 오지 않겠다며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며칠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컵라면과 김치였죠.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시모의 며느리로 남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부터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모도 현관문을 나서는 저를 보며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지만 저는 조금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 섞기조차 싫었던 것 같았네요. 시모와 좋지 않은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모든 상황을 전달받았고 남편은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문제되는 일들을 바로 잡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데리고 인사를 올 때 그때 잠깐 방문하겠다며 그 전까지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말로 한동안 시모와의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시모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고 어느덧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데려오는 하루 전날이 되었는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신경질적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고 화가 난 이유는 다음날 예비동서가 인사를 오는데 혼자서 음식 준비를 전부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을 게 뻔해서 남편이 대신 말해주길 원하셨던 거였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더라고요. 예비동서가 될 사람이 인사를 오는데 무조건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제 기분을 이미 상하게 한 터라 움직이기 싫었지만 남편의 시동생은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모를 위해서가 아닌 시동생을 보고 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남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했지만 그래도 처음 인사 오는 자리인데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것보단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보기 좋을 것 같고 후회도 남지 않을 것 같아 시댁에 들어가 일손을 돕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혼자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고맙다며 양손을 잡아주시며 땀을 비오듯 흘리고 계셨어요. 의사 며느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게 음식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할 계획이셨는지 몇 시간 도와주는 걸로 끝날 상황이 아니었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시모는 의사 며느리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며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주셨고 재료 손질만 새벽 3시까지 하게 되었네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좀 쉬고 싶었는데 시모는 기분이 들뜨셔선 콧노래를 부르시며 쉬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셨고 저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음식들을 전부 다 끝낸 뒤 시간을 보니 어느새 예비 동서가 몇 시간 뒤면 올 시간이 되었고 잠깐의 시간 동안 쉬려고 방에 들어가려 하는데 시모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걸레를 던지시더니 집안 전체에 먼지가 있으면 전부 다 닦아내라면서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셨고 저는 이미 체력이 바닥이 난터라 몇 시간만 쉬고 싶다고 말하자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살림 도우미로 왔으면 쥐죽은 듯 시키는 거나 하라는 상처되는 말을 하셨습니다. 혼자서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드실까봐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정작 음식 준비가 끝나니 얼굴색이 싹 바뀌셔선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셨어요. 이미 한계치에 달했던 저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고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새벽에 외출을 하셨던 시부가 남편과 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셨네요. 시모와 제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남편과 시부는 무슨 일 있었냐며 가까이 걸어오시길래 그날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자 저는 그제서야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했고 남편 또한 기분이 많이 좋지 않은 듯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면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칠도 못한 몰골을 보면서 화장대에 앉아 정신없이 준비를 했고 그 사이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왔는지 시동생의 목소리가 저희 방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급하게 현관문 쪽으로 걸어 나갔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도 예비 며느리를 반겨주겠다며 서둘러 나오셨는데 중문이 열리면서 시동생 뒤에 있던 예비 동서를 보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았고 시동생은 도와달라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남편과 함께 시동생이 해달라는 대로 도와주긴 했는데 시모가 시동생과 예비 동서를 바라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시동생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되물었네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너 나랑 장난하는 거니? 인생 말아먹을 작정이냐? 내과 의사라고 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들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앞으로 평생 옆에서 있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요.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이상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엄마 때문이잖아요. 그때 엄마가 신호만 잘 지키셨어도 이 사람 가족은 전부 살아있었을 테고 행복한 삶을 누려왔을 텐데 모든 삶을 전부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엄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단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엄마가 온 동네에 떠들고 다녔던 의사 며느리 맞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두 다리를 잃어서 그게 마음에 안 드세요? 이 사람이 받은 상처 제가 전부 다 짊어지겠다는 건데 오히려 엄마가 저한테 감사하셔야죠. 그동안 모르셨겠지만 제가 이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내가 사고 낸 사람의 가족과 살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내 잘못으로 한순간에 이 여자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 여자는 두 다리를 잃었는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절대 이 결혼 반대할 거고
네가 그런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럼 유정 씨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 텐데 그런 힘든 삶을 살 때마다 저희 집안을 원망할 게 뻔한데 엄마는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가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이 결혼 진행할 겁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고 제가 유정 씨의 남은 인생을 꼭 책임지고 싶어요. 그러니 결혼은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형수님, 음식 준비 다 됐죠? 이 사람 여기까지 오는데 체력을 많이 쏟아 부었거든요. 배가 많이 고프다니까 음식 좀 넉넉하게 내어주세요. 내가 밤새 준비한 음식인데 어딜 들어가겠다는 거야? 내 주방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기만 해봐. 두 다리를 잃은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어머님이 전부 다 잘못하신 건데 왜 유정 씨가 죄 지은 사람처럼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 준비는 제가 다 했죠. 어머님은 중간중간 힘드시다며 방으로 들어가셔서 주무셨잖아요. 도련님, 유정 씨 데리고 먼저 들어가 앉아 계세요. 최대한 빨리 음식 준비해 드릴게요. 당신은 휠체어 좀 옆으로 치워줘. 시모는 8년 전에 차를 몰고 가시다가 신호 위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하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세 가족이 시모가 몰고 가던 차와 충돌이 일어났고 한순간에 이 여자는 부모를 잃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자의 두 다리까지 잃게 되어버린 터라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이런 와중에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모든 상황들이 시모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죠. 두 다리를 잃었던 여자는 시모에게 형사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합의를 했고 더 이상 시댁집안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동생이 저희들 모르게 8년의 시간을 이 여자의 곁을 지켜주고 있던 거였네요. 저도 많이 놀랐지만 시동생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었어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시동생은 자기 가족의 잘못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두 다리를 잃은 여자는 결국 시동생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던 거죠.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시모는 한마디 사과를 한 적도 없었지만 그 뒤에서 시동생은 그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면서 용서를 구했고 둘이 평생 함께하겠다는 결정까지 내린 상태였어요.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을 시동생이 했기 때문에 정말 존경스러울 뿐이었네요. 저는 두 사람을 위해 전날에 힘들게 만들었던 음식들을 내어주었고 시모는 음식에 절대 손대지 못한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남편과 시부가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면서 상황은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힘들게 만들었던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전환을 시켰네요. 남편과 시부도 자리에 참석해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차분하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현관문 밖에 계셨던 시모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시길래 제가 급하게 나가 시모를 가로막아섰어요. 시모는 당장 비키지 않냐며 저를 보며 분노하셨지만 저는 시동생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흥분한 시모의 기분을 최대한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셨어요. 결국 제 머리채를 잡은 뒤 패대기 치셨고 남편과 시부가 말리기도 전에 상위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다 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시모는 예비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시동생이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평생 얼굴 안 볼 거라며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모의 귀는 닫혀 있던 상태라 시동생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예비 동생 머리채를 잡으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냐고 당장 기어서 나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뱉으면서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시부는 이성을 잃어버린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뒤에서 말렸지만 계속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자 시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왜 애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냥 당신이 나가면 되겠네.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전부 다 당신 탓 아니야? 그런데 잘못도 없는 애한테 물리적으로 행동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가족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 당신뿐이니까 당신이 이 집을 나가면 되겠네. 나는 내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거고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처음엔 동정심이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사랑이라잖아. 작은 애가 동정심 하나로 진생 걸을 놈이야? 그렇게 당신 아들 못 믿겠어? 당신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한 가족이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조금의 죄책감이라도 느끼면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계속 이렇게 난리칠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도 8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잠 한숨 편히 잔 적이 없었다고. 갓의사까지 돼서 앞길이 창창한 애 인생을 망쳐놨으면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시부는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시모는 그런 시부의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같이 살 바엔 차라리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정말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가셨네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어서 말릴 틈도 없었지만 시모는 그 이후로 연락도 받지 않으셨어요. 끝끝내 시모는 시동생 결혼식에 발도 들이지 않으셨죠. 그렇게 시모 없이 시동생과 예비 동서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남편에게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시모가 호흡기를 달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말을 의사에게 들을 수 있었고 남편의 말로는 시모가 밤에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트럭과 충돌이 생기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한 잘못을 되돌려 받게 된 상태인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모는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신 상태십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예요. 결국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어 버렸네요. 시모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계실까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이시니 기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라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등지신다면 동서에게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마음속으로라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횡단보도 건너실 때 주의를 살피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꽃길이 펼쳐지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